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쉽게 전달해드리는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4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역시나 진행을 맡은 자바 읽어주는 남자 아빠곰이고요. 안녕하십니까. 배우메탈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석bab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폭풍처럼 지나간 한 주였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아빠와 자식들이 고속도로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힘들어도 보고 싶은 얼굴 보니 행복한 한 주 아니었나 합니다. 어린이날도 놀이공원이다 어디 데리고 나가야 할 나이대가 제일 예쁘니까 또 그 막히는 도로를 헤치고 가게 되는 게 아빠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함께한 한 주를 기억하며 오늘도 꼭 기억할 만한 유용한 OCI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곰돌이님이 소개해 줄 업데이트가 가장 많네요. 곰돌이님 이번 주 업데이트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제부터 스탠드얼론 오토노머스 리눅스 인스턴스가 간단한 스크립트 실행으로 OS 매니지먼트 서비스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토노머스 리눅스는 인스턴스에 알려진 취약점이나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서 알림을 받고 자동으로 무중단 커널 패치를 지원하는 오라클 자율운영 리눅스인데요. 이전에 오라클 오토노머스 리눅스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는 인스턴스라면 이 이미지로 생성된 인스턴스가 OS 매니지먼트 서비스와 통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 실행형 오토노머스 리눅스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OS 매니지먼트 서비스는 콘솔 내 통합 서비스로 리눅스나 윈도우즈 인스턴스의 업데이트와 패치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서비스가 처음 시작한 시기가 다르고 사용 목적상 공통된 요소가 있기 때문에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이그레이션 후에 인스턴스는 OS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사용해서 관리가 되고요. 중요한 이벤트나 모니터링과 같이 OCI 서비스에서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자율 기능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의 실행에 사용되는 스크립트는 간단하게 yam 명령으로 alx migrate라는 스크립트를 설치하고 실행하면 OS 매니지먼트 서비스로 쉽게 마이그레이션이 됩니다. 두 번째 소식은 컴퓨터에서 AMD E4 기반의 VM 인스턴스에서 로컬 NVMe가 탑재된 덴스 IO 쉐입을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AMD E4 기반의 베어메탈의 경우에는 NVMe를 탑재한 덴스 IO가 있었지만 VM은 지원되지 않고 있었고요. 베어메탈보다는 사이즈가 작지만 고성능의 IO를 요구하는 VM에서 선택권이 상당히 넓어질 것 같습니다. 물리적 호스트에서 장착할 수 있는 NVMe 개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CPU와 메모리를 가변적으로 적용하는 플렉서블 쉐입이 아닌 고정형 쉐입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한 쉐입은 세 가지 고정형 VM 쉐입인데요. 6.8TB NVMe 한 장을 장착한 쉐입은 8코어 CPU에 128GB 메모리를 지원하고요. 6.8TB NVMe 두 장을 장착한 16코어 OCPU에 256GB 메모리를 가진 쉐입이 있고요. 6.8TB NVMe 4장을 장착한 32코어 CPU에 512GB 메모리를 탑재한 쉐입, 이렇게 세 가지 리소스 고정형 VM 쉐입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소식도 덴스 IO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제부터 로컬 NVMe를 탑재한 덴스 IO 쉐입에서 리붓 마이그레이션을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리붓 마이그레이션 기능은 필요시 VM 인스턴스를 리붓하면서 현재 실행하는 물리적 호스트가 아닌 다른 물리적 호스트에서 재기동하는 기능입니다. 지난달에 이 기능이 처음 소개될 때 설명드리면서 덴스 IO 쉐입을 제외하고는 모든 VM 쉐입에서 이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보완해서 덴스 IO 쉐입까지도 이번에 지원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일반 VM이 다른 물리 호스트에서 실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VM의 메타데이터와 부트 볼륨이 타겟 호스트에서 식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부트 볼륨의 경우에는 호스트 밖에 원격에 있는 저장소이기 때문에 전환에 용이한 반면에 덴스 IO의 경우에는 기존 호스트 장비에 종속적으로 NVMe 카드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호스트 간의 NVMe 장치에서 NVMe 장치로 복제를 하는 기능이 함께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능 없이 덴스 IO 쉐입을 사용할 때 리붓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NVM에 탑재된 데이터를 제3의 공간에 복제를 했다가
다시 새 장치로 복원을 해야 된다면 상당히 불편할 수 있겠죠. 이번에 이 기능이 추가되면서 한층 더 편리하게 전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업데이트가 있네요. 데이터베이스 관련 업데이트는 쉴 틈이 없네요. 베어메탈님, 이번 주 업데이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우메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새 소식은 MySQL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한 가지의 소식입니다. OCI 신규 서비스와 릴리스를 소개하는 페이지에는 My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인 MDS에서 MySQL의 새로운 버전인 8.0.29에 대한 지원 소식이 5월 4일자로 올라왔습니다. 해당 버전은 현재 MySQL의 GA 버전 중에서 가장 최신의 버전이고요. MySQL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MySQL 8.0.29 버전 GA가 4월 26일자로 나와 있으니까 오라클 클라우드의 MDS에 적용되는데 대략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전 OCI 읽어주는 곰돌스를 통해서 MySQL 버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던 것과 같이 이번 버전도 28 버전이 1월에 출시된 이후에 정확히 3개월이 지나서 출시되는 새로운 버전입니다. 작년 4월에 출시된 24 버전과 바로 한 달 뒤에 5월에 출시된 25 버전의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략 분기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이 긴급 업데이트가 아니라면 역시나 다음 30 버전도 7월경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도 됩니다. 새로운 MDS의 생성 시 29 버전 선택이 가능하고요. 기존에 운영하던 MDS의 경우도 29 버전 업그레이드가 가능한데요. 반드시 수동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버전 변경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분은 유지보수 시간을 가지시고 수동 업그레이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MySQL의 새로운 버전에 대한 상세 기능 변경 사항이라든가 이 버그 픽스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MySQL 홈페이지에 기술 문서 페이지를 꼭 보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MySQL 데이터베이스의 새로운 신규 버전에 대한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간만에 OCI 펑션 소식이 있네요. 토마스, 어떤 소식인가요? OCI 펑션 서비스는 OCI의 펑션 애저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개발자가 인프라를 관리하지 않고도 애플리케이션을 생성, 실행, 확장할 수 있는 OCI 서버리스 서비스입니다. OCI 사용자는 OCI 펑션을 사용함으로써 수요에 따라 자동으로 확장되고 관리되는 오버헤드가 없는 관리 솔루션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OCI 펑션은 처음 호출될 때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후에는 오라클 펑션 서비스가 실행하는 경우 컴퓨터 네트워크 보안과 같은 인프라를 설정하고 컨테이너화된 어플리케이션 시작하는 것을 포함하여 몇 초간의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 Provisioned Concurrency for OCI 펑션은 OCI 사용자에게 OCI 펑션의 요청을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동시 실행 수를 원하는 대로 지정하여 기능과 크기에 상관없이 지정된 수만큼 병렬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으로 웹 또는 모바일 백엔드를 포함하여 성능에 민감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고객의 경우에 낮은 지연 시간을 제공하는 Provisioned Concurrency for OCI 펑션 기능을 효율적으로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rovisioned Concurrency for OCI 펑션의 적용은 OCI 클라우드 콘솔, 그리고 CNI, 그리고 SDK를 통해서 사용하여 손쉽게 편리하게 생성하고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계 업데이트는 민수 아빠님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보안과 모니터링 관련 기능에 대한 세계 업데이트는요, 민수 아빠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로깅 애널리틱스에 대한 새 소식입니다. 로깅 애널리틱스는요, OCI에서 수집한 로그를 분석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번에 로깅 애널리틱스에서는요, 웹서버의 액세스 로그를 분석하는 링크 기능에 대한 추가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로깅 애널리틱스의 링크 기능을 통해서요, 웹사이트의 운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요. 이 기능을 통해서 특정 사용자를 표현하는 세션으로
데이터를 묶어서 처리하고 그 결과를 대시보드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 중에서 보안 이슈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해당 항목에 CV 보안 취약성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기능이 추가됐다는 소식이 이번 주 업데이트 내용입니다. 보안 취약성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 이슈에 대해서 CV 링크를 통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애플리케이션 디펜던시 매니지먼트 서비스가 새로 공개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디펜던시 매니지먼트는 줄여서 ADM 서비스라고 하고요. 이 기능은 자바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의 의존성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바 애플리케이션이 메이븐으로 빌드가 되었다면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ADM 서비스는 대상 애플리케이션의 라이브러리를 분석해서 보안 취약성을 감지합니다. ADM은 OCI DevOps 서비스의 파이프라인 단계 중에서 매니지드 빌드 단계에 구성이 됩니다. OCI DevOps 서비스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는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중에서 보안 취약성이 파악된다 그러면 CV 보안 취약성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그 증상을 리포트합니다. 클라우드 워크로드를 구성하는 애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성 파악에 유용한 기능이 될 것 같고요. 자바 애플리케이션 비중이 큰 대한민국에서는 특히나 유용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는요. 로깅 검색 기능이 개선됐다는 소식입니다. 로깅 서비스는 OCI에서 생성하는 로그 데이터와 다양한 매트릭 정보를 수집하는 서비스입니다. 로깅 데이터를 검색하고 시각화, 출력하는 기능이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로그 데이터의 특정 필드를 선정해서 검색하거나 쿼리로 출력하는 기능이 개선됐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로 만들어지는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에 대한 특정 데이터를 검색해서 결과를 확인하는 작업이 조금 더 수월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주 업데이트 요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티키타카는 그 오라클 스토리지 서비스 관련입니다. 그 제가 좋아했던 그 웹툰 중에 쌉니다 천리마마트라고 있는데요. 쌉니다 뭐 이야기는 많이 들은 OCI의 스토리지 서비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각각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곤돌입니다. OCI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 서비스를 구분할 때 세분화해서 설명할 때는 아카이브 스토리지라든지 데이터 전송 서비스 그리고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등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아카이브 스토리지는 장기 보관용으로 가장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데이터 전송 서비스는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데이터 택배 서비스라고 하죠. 오프라인으로 저장 장치에 온프렘의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OCI 데이터 센터로 물리적으로 이동해서 데이터를 부어 넣는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네트워크로 단기간에 전송하기 어려운 용량이나 민감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트워크로 전송하기 꺼려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죠. 경쟁 제품과 구분되는 특징이라면 전송 비용이 무료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게이트웨이는 데이터를 OCI 데이터 센터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어플라이언스인데요. 안전하면서도 좀 더 편리하게 데이터를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도 역시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좀 더 세분화하자면 로컬 NVM이라든지 그 밖에 GFS 어플라이언스라든지 HPC 스토리지 등 여러 형태의 스토리지 서비스가 있겠지만 보통은 OCI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하면 코어가 되는 블록 볼륨 스토리지 서비스,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 그리고 파일 스토리지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점점 말씀 이어나가면서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 가지 코어 그 스토리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면 되겠네요, 그럼. 그 곰돌이님이 저희 방송에서 그 블록 볼륨 스토리지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 블록 스토리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블록 볼륨이 뭐고 언제 사용하죠, 이거? 네, 블록 볼륨은 상당히 광범위한 데이터 스토리지 유형인데요. 블록 볼륨은 아이스카시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온프레미스의 센과 같은 그런 유사한 기능이나 성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데이터의 수명 주기나 보안 또는 내구성을 보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블록 볼륨을 동적으로 프로비저닝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볼륨을 생성, 첨부, 연결하고 이동해서
스토리지나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스턴스의 첨부 또는 연결을 하면 일반 하드 드라이버와 같은 그런 볼륨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손실 없이 볼륨을 연결을 끊어서 다른 인스턴스에 첨부할 수도 있죠. 그래도 어플리케이션의 고가형성 스토리지와 센의 성능이 필요할 경우 이 데이터 거버넌스나 통합 백업을 포함해야 되는 경우 블록 볼륨을 사용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서비스 탄력성이라든지 데이터 지속성 또는 성능을 극대한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 중에 아이스카시 프로토콜을 사용한다고 언급하셨는데요. 주변에 OCI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그 OCI 블록 볼륨 연결 방식이 아이스카시라서 불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이스카시 연결 방식을 권장하고 있고요. 별도의 로그인 커맨드가 필요 없는 파라버추얼라이즈드 연결 방식 또한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성능에 대한 집착이 크다 보니까 설계부터 가상화 오버헤드를 최소화해서 아예 없앨 수 있는 이런 디자인으로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스카시와 연결이 되려면 아이스카시 타겟이 별도로 있어야 되겠고요. 오라클은 전체 블록 볼륨이 하이퍼바이저가 아닌 별도의 장치에서 이 전용의 아이스카시 타겟을 지원하도록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볼륨을 인스턴스에 어태치하면 인스턴스에 바로 디바이스가 보이는 형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 파라버추얼라이즈드 방식이라고 해서 하이퍼바이저의 가상화 기능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하이퍼바이저에 가해지는 부하가 꽤 커집니다. VM에서 실행하는 자원의 성능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겠고요. 그래서 동일 조건에서 아이스카시를 연결했을 때와 파라버추얼라이즈로 연결했을 때 스토리지 성능을 비교해 보면 크게는 한 약 30% 가까이 이 성능의 차이가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이스카시가 빠르고요. 다만 아이스카시 연결이 될 때는 VM이 블록 디바이스를 식별하기까지 하나의 단계가 더 있다는 거죠. 아이스카시 로그인에 관한 커맨드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만약에 구성을 자동화하기를 원할 경우에 이 한 단계가 있다는 게 사용자한테 조금 불편함으로 여겨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이 성능을 위해서 아이스카시를 고수하거나 아니면 성능을 조금 내려놓고 편리함을 위해서 파라버추얼라이즈드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는 두 가지 사례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고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좀 더 편하게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이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VM 인스턴스에 어태치를 할 때 아이스카시 로그인 커맨드를 입력하는 별도의 과정 없이 자동으로 아이스카시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기능이 곧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하게 고성능을 누릴 수가 있겠죠. OCI가 엔터프라이즈 업무를 그 클라우드에서도 안전하고 이제 성능저 없이 실행하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미션이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블록 볼륨 스토리지가 꽤 중요할 것 같아요. 예. OCI 블록 스토리지가 갖는 그 차별성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라클의 인프라는 기본이 되는 서비스 컴퓨트 스토리지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타사 대비 상당한 가격 경쟁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이 스토리지에 대해서는 이 초격차를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성능을 기준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블록 볼륨이야말로 그 차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예가 있었어요. 예전에 마케팅에서 특정 조건에서 타사 대비 가격 차이가 80배 난다라는 비교 자료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객사 CTO가 자사 인력 한 팀을 할당을 해서 세계사 CSP 환경에 똑같이 조건을 줘서 POC로 이걸 검증하라는 주문이 내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스스로도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고 시작을 했는데 결과는 이 마케팅 결과를 일치하거나 일부는 상회하는 그런 차이가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라클 스토리지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성능 기준이 타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구매해야 되는 이 체급이 전혀 다른 옵션으로 해야만 이 대등한 성능을 보인다는 거죠. 타사의 경우에는 디스크를 하드냐, 뭐 SSD냐를 구분하기도 하고요. 이 프로비전드 성능이라고 해서 IOPS나 스루풋이 일정 수준 보장되는 제품군을 일반 제품과 구분해서 달리하고 있는데요. 이 가격 차이가 상당히 고가라는 거죠. OCI 블록 볼륨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설계부터
이 하드가 없는 전체 풀이 다 올 플래시 SSD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타사에서 제공하는 뭐 성능 보장형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OCI는 기본이 되는 밸런스드 퍼포먼스를 포함해서 12가지의 성능 옵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밸런스드 퍼포먼스가 커버하는 영역이 타사 제품의 일반 블록 볼륨의 용량당 비용으로도 경쟁력이 있고 성능 면에서도 상위 제품을 커버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HPC용 스토리지나 또는 특수한 업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워크로드를 감당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처음에 그 블록 볼륨을 선택할 때 해당 업무에 어느 정도 IO 성능이 적합한지 잘 판단이 안 되거나 그 향후에 성능을 조절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뭐 적합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OCI에서 블록 볼륨을 생성할 때 성능 옵션별로 그리고 스토리지 용량별로 사용자가 정하는 만큼 자동으로 IOPS와 스루풋이 계산되어서 콘솔에 표기가 됩니다. OCI에서는 타사에서 제공하지 않는 성능의 SLA를 지원하고 있고요. 콘솔에서 계산돼서 표기되는 이 수치가 성능 SLA를 보장하는 기준선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택되는 밸런스드 퍼포먼스를 기준으로 워크로드를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스토리지 성능이 업무에 밀린다고 판단이 되면 상위의 그 위로 10단계의 성능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변경은 운영 중에 업무 중단 없이 바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 외에 그 운영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능이나 옵션이 있을까요? 네, 블록 볼륨은 특정 인스턴스에 사용하다 분리하고 필요할 때 또 인스턴스에 어태치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또 때로는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하기 위해서 백업의 형태가 아닌 볼륨 자체를 분리해서 보관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인스턴스에 분리된 채 보관이 되었을 경우에도 고성능 비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필요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능이 오토 튠드 퍼포먼스라고 하는데요. 이 기능은 VM에 어태치되어서 운영 중일 때는 설정한 목표치, 설정한 목표치를 유지를 하다가 디태치가 될 때 그것을 감지를 하게 되면 가장 저렴한 로어 코스트 퍼포먼스 옵션으로 자동으로 전환이 되면서 비용을 줄이게 됩니다. 어, 다시 필요에 의해서 인스턴스에 어태치될 때 기존의 목표치 설정대로 그대로 전환되면서 정한 성능대로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면요. 이 기능이 조만간에 이름에 좀 더 어울리는 성능 기반의 자동 튜닝으로 진화할 것 같습니다. 운영 중에 요구되는 플렉스블한 볼륨 크기 조절과 IO에 따라서 성능 기반의 자동 조절이 일어나는 완전 자동 튜닝 기능이 곧 출시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오라클은 그 클라우드에서 DR 관련해서 상당히 그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던데요. 아무래도 기존 기업 업무를 중심으로 오라클 클라우드 전환에 있어서 이 DR이 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록 볼륨의 데이터를 그 DR 센터로 효과적으로 복제하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오라클 스토리지 서비스에는 뭐 블록 볼륨뿐만 아니라 오브젝트 그리고 파일 스토리지까지 DR에 대한 상당한 준비나 이런 기술적인 상당히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 리전 내에서는 볼륨 백업과 복원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면 되겠지만 DR의 경우에는 다른 리전으로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백업된 볼륨을 설정한 스케줄에 따라서 DR 리전으로 복제하는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때 백업되는 볼륨은 단일 볼륨일 수도 있고 여러 볼륨을 그룹화한 볼륨 그룹 백업일 수도 있습니다. 볼륨을 백업하면 백업 저장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실제 복제 대상은 각 리전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간에 이루어집니다. 데이터 센터, DR 센터에서 볼륨의 형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복제된 백업을 볼륨으로 복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옵션 중에는 하나는 볼륨 자체를 DR 리전으로 직접 비동기로 리플리케이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백업이나 타 CSP가 제공하는 시점 스냅샷을 복제하는 것과는 달리 이 원본에 종속성이 없고 볼륨 자체를 그대로 볼륨으로 복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복제된 볼륨은 DR 리전에서 단 몇 초 안에 바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브젝트 스토리지
주제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클라우드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활용폭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마존 S3는 뭐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많이 사용하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OCI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사용성이 어떤가요? 편리한 기능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언제든지 어플리케이션이나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직접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을 제공해야 되겠고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데이터 컨텐츠 유형에 관계없이 다양한 사용 사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백업이나 보관 데이터를 오프사이트로 전송하고 빅데이터 분석 워크로드를 설계해서 비즈니스 통찰력을 생성하거나 확장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플랫폼 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백업이나 로깅이나 분석용으로 연계된 서비스를 고성능으로 실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 내 연계 서비스 없이도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온프레미스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연결해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OCI의 저변 사용자가 타 CSP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호환성을 위해서 아마존 S3 호환 API를 제공하고 있고요. 가령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S3나 스위프트 연결 플러긴이 있다면 OCI에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인하우스로 개발된 REST API가 S3용으로 기존에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OCI 오브젝트 스토리지 전용의 API로 전체를 수정할 필요 없이 인증만 수정해서 호환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편의성 측면에서 스토리지는 파일을 편하게 업로드할 수 있도록 콘솔에서 파일을 끌어다 놓기를 하면은 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사이즈가 큰 단일 파일을 좀 더 빠른 속도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멀티파트 패러럴하게 업로드를 할 수 있는 기능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병렬로 업로드하면 단일 파일로 업로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겠죠. 어떤 이유로든 이 멀티파트 업로드에 실패하는 경우 전체 객체 업로드를 다시 시작하는 대신에 실패한 객체의 일부만 다시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크기가 100m보다 더 큰 객체를 업로드하려면 이 멀티파트 업로드를 사용하시는 것을 고려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경우에는 그 블록 볼륨만큼이나 CSP 간의 가격 편차가 크지 않은 것 같은데 OCI의 가격 정책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블록 스토리지만큼이나 압도적인 가격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요. 표면적으로는 이 표준 스토리지의 용량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특성상 용량 외에 부가적으로 가공되는 비용들이 여러 지점에서 발생이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리드 라이트에 있어서 건당 일어나는 리퀘스트 과금이 대표적입니다. 타사의 경우에는 리드 라이트별로 구분해서 특정 구간의 사용만큼 과금되는 비용이 OCI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OCI의 경우에는 리드든 라이트든 동일하게 모든 요청일 업계 최저의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중요한 점은 전 세계 모든 리전이 동일한 요율을 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타사의 가장 저렴한 리전도 OCI의 표준 과금보다 비싼 요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라이트의 경우에는 차이가 많이 나는 지역과 비용 편차가 크게 10배까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가격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밖에 리플리케이션이나 카피를 할 때 또는 티어링에 있어서 OCI가 별도로 비용을 책정하지 않는 반면에 타사의 경우에는 비용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오브젝트 스토리지 또한 타사 대비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블록 볼륨처럼 성능 수치로 직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가격 경쟁에 있어서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지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OCI가 자랑하는 이 저렴한 네트워크 아웃바운드 전송 비용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데이터가 인터넷으로 전송될 때는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하게 될 텐데요. 타사 대비 월등히 아웃바운드 전송 비용이 저렴한 OCI라면 간접적으로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될 수가 있겠죠. 그럼 운영상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능이나 옵션이 있나요? 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옵션으로 두 가지 기능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말로 객체 수명 주기 관리라고 하겠습니다.
수명 주기 관리는 보존 기간에 따라 객체를 보관하거나 삭제하는 버킷에 대한 규칙 집합을 생성해서 작동합니다. 객체의 이름 접두사 일치 조건을 사용해서 개별 수명 주기 정책 규칙에 적용되는 범위를 좁힐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 버킷 내 다양한 객체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수명 주기 정책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 접두사 ABC가 포함된 객체를 데이터가 생성된 지 30일 후에 표준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아카이브 스토리지로 자동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그런 수명 주기 정책을 생성한 후에 생성 날짜를 기준으로 120일 후에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그런 규칙을 설정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수명 주기를 관리하면 비용 면에서 많은 절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토 티어링 기능인데요. 과금이 각각 다른 계층 간의 마이그레이션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는 라이프 사이클 매니저와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동작 방식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표준 오브젝트 스토리지 계층과 아카이브 스토리지 계층에는 인프리퀀시 억세스라고 하는 계층이 하나가 더 존재하는데요. 액세스가 빈번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 스토리지 비용의 40%로 제공이 됩니다. 오토 티어링 기능은 주로 사전에 데이터의 액세스 패턴을 미리 알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용 패턴을 가진 업무에 비용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플랫폼이 데이터 액세스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1메가보다 큰 오브젝트를 표준 계층에서 보다 비용이 효율적인 인프리퀀시 액세스 계층으로 자동 이동해서 스토리지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토 티어링은 버킷 수준에서 활성화되고 버킷에 있는 모든 객체의 데이터 액세스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생성 시에 모든 표준 스토리지 계층 버킷에 대해서 자동 계층화를 활성화할 수가 있고요. 버킷 생성 후에 언제든지 오토 티어링을 활성화할 수도 있고 각 개별 오브젝트는 수동으로 세 가지 계층 중에 선택해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오토 티어링을 활성화한 후에는 이 오브젝트는 인프리퀀시 억세스로의 이동 적격성에 필요한 최소 억세스 또는 스토리지 요구사항을 충족할 때까지 스탠다드 계층에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된 그 데이터 내구성은 어떻습니까? 네, OCI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객체 내구성은 11.9을 지원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99.99999999 그러니까 9가 11개 붙는 퍼센테이지를 지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연중 가용성으로는 99.9%를 제공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마존 S3가 제공하는 내구성과 가용성 수준이랑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OCI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지원하는 내구성과 가용성에 대해서는 아마존 S3 못지않게 같은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상당히 낮을 것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럼 보안 관점에서 보자면 암호화가 지원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OCI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암호화를 지원을 하나요? 네, 당연히 지원하고 있고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포함해서 OCI에서 제공되는 어떤 종류의 스토리지도 기본적으로 서버 측 암호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자동으로 암호화되어서 저장이 되고요. 사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고객 제공 키를 통해서 암호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OCI 볼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마스터 암호화 키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암호화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고객이 따로 활성화해야 하거나 뭐 해야 할 뭐 그런 조치 같은 게 있나요? 고객 측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이 모든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가 자동으로 활성화되고 있고요. 데이터 암호화를 해독하기 위한 별도의 어, 수행해야 될 작업은 따로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럼 그 서버 측 암호화가 아닌 클라이언트 측 암호화를 지원을 할까요? 네, 클라이언트 쪽 암호화 또한 지원하고 있고요. 오라클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전송하기 전에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파일 스토리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파일 스토리지의 특성과 어떤 경우에 이 파일 스토리지를 사용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파일 스토리지를 쉽게 얘기하면 관련 NAS를 제공하는 스토리지 서비스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포직스 표준 파일 시스템 체계를 NFS 프로토콜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엔터프라이즈용으로 설계된 이 파일 시스템은 수천 대의 클라이언트 인스턴스가 동시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주로 워크로드의 내구성과 고가용성이 필요하고 또
디렉토리 구조의 파일 시스템을 갖춘 이런 공유 스토리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 파일 스토리지를 선택하고요.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탄력성과 이런 공유 액세스를 위한 확장 성능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적절합니다. 또 인스턴스의 수명 주기를 뛰어넘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에도 파일 스토리지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가용성, 내구성, 그리고 확장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완전 관리형 서비스라면 고가용성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을 것 같은데, 내구성이나 확장성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구성은 앞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서 설명드린 수준인 11.9을 제공하고 있고요. 확장성은 8엑사바이트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데이터가 저장된 만큼만 과금이 되기 때문에 확장을 위해서 미리 용량을 선점할 필요가 없이 데이터가 적재가 되는 대로 자동으로 확장이 되고 거기에 따른 과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유 스토리지 특성상 그 다수 클라이언트 인스턴스가 동시에 액세스를 하기 때문에 그 보안에 대한 대비가 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준비된 게 좀 있나요? 네, 플랫폼 레벨에서는 기본적으로 암호화 방식 AES 256을 이용한 오라클 제공 암호화를 지원하고 있고요. 키 관리 서비스에서 관리하는 자체 소유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레벨에서는 OCI 네트워크 레벨에서 VCN 액세스를 제어할 수 있는 정책을 먼저 수립한 다음에 NFS 익스포트 옵션을 통해서 IP라든지 사이드 블럭별로 액세스 수준을 제어하고 뭐 읽기, 쓰기 권한을 따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유 환경 특성상 전송 간의 데이터가 암호화가 필요할 텐데요. TLS 1.2를 사용해서 클라이언트와 파일 시스템 간에 이동하는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가 있습니다. 비용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블록 스토리지에 비해 그 높은 가격으로 형성된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파일 스토리지 과금 체계를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블록 볼륨처럼 단순히 용량당 얼마로 기준을 잡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엔터프라이즈용으로 설계됐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타사의 프리미엄급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저렴한 옵션으로 다양성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성능을 요구하는 워크로드가 아닌 단순히 대용량의 저장용으로서 공유 파일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설명드리는 파일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치형 나스 서비스를 사용하는 게 비용 면에서 훨씬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요. OCI 마켓플레이스나 여러 소스에는 설치형 NFS 서비스를 몇 번 클릭으로 자동화로 즉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윈도우 기반의 인스턴스를 주로 사용하는 고객이면 그 NFS보다는 SMB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파일 스토리지에서는 이 부분에 대응이나 무슨 계획이 있나요? 네, 현재까지는 파일 스토리지가 SMB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만 곧 SMB를 지원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온프렘에서 사용 중이던 EMC라든지 네뎁 등의 스토리지 사용자가 클라우드에서도 유사한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기능에 집중을 했다면 좀 더 다양한 범용적인 환경에서도 적합하도록 다양화한다라고 합니다. SMB 지원에 대한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서 다른 어떤 개발보다 우선적으로 이걸 적용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저렴한 옵션을 위해서 새로운 계층으로 분리해서 비용이 저렴한 옵션도 출시를 한다라고 하네요. 최근에는 OKES의 퍼시스턴트 볼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 기능들이 계속해서 로드맵에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스토리지 서비스 관련돼서 정말 다양하게 많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토노머스 리눅스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거 계속 오토노머스가 나오면 인프라 엔지니어들 뭐 해야 하나 싶네요. 아울러 스토리지 서비스 곰도희님 이야기 들으면서 든 생각은 오라클이 클라우드에서 성능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생각이 아예 없다는 걸 알 것 같네요. 예. 엔터프라이즈 워크로드에 대해서 오랜 경험이 있으니 클라우드에서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성능 좋은지 한번 꼭 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 저희 설명을 듣고 궁금하시다고 생각되는 질문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상으로 OCI 읽어주는 곰돌스 48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CI 읽어주는 곰돌스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OCR 읽어주는 곰돌스의 아빠곰. 베어메탈. 토마스 민수 아빠. 곰돌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